이렇게까지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진우야, 결국 내가 다 가져갈 거라고. 형이 아버지를 어떻게 꼬셨길래 이런 유언장이 나오냐고! 형이 먼저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고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 박 씨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2번이나 요양원으로 보냈던 못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구한 인생 사연 들어보기 전 희극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초반,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저는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고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답니다. 어릴 때를 회상하면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은 냇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물이 하루 동안 가족들의 식수이자 농사일에 쓰였죠. 저 역시 이른 새벽부터 부모님을 도와 물을 길고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거칠었어요. 수철아, 오늘은 너도 학교 가야 하지 않겠니?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엄마? 오늘은 아버지도 힘드신데 제가 도와야죠. 그래도 너는 공부를 해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하겠지. 우리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 당시 학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학교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가난했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난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날엔 나무 껍질을 벗겨 씹으며 허기를 달래기도 했답니다. 저는 16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이 가난 속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결심하고 가진 것은 몇 벌 안 되는 헌옷과 주먹만한 보따리뿐인 채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수철아, 이 힘든 세상에서 너 혼자 어떻게 살겠다고 도시로 가려는 게냐? 아버지, 여기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나아질 게 없어요. 서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가보거라. 하지만 절대 나쁜 길에 빠지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미래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사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미처 몰랐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압도적인 인파와 처음 보는 낯선 광경에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제 눈에는 낯설고 두렵더군요. 가진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했고 밤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얇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젊은이 어디서 왔나? 첫날 밤부터 여기에 자는 걸 보니 고생 좀 할 작정인가 보군.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일자리만 찾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은 좋네. 하지만 이 도시는 그렇게 쉽지 않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배짱이 필요해. 이튿날 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몸집이 크지 않았지만 강한 체력과 끈기 많은 자신이 있었죠. 감독관은 저를 흘깃 보더니 긍정의 사인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봐, 어린 놈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저는 힘이 세고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저 돌덩이를 들어 옮겨봐라. 저는 다른 일꾼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돌을 옮겼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날 저는 저녁에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일해야 해. 몇 년이 지나 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세웠어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성공들을 그렇게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항상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터지기 마련이죠. 첫 번째 대규모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빚쟁이들은 저희 집 앞에 몰려들었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박 사장, 이제 어쩔 거야? 이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내 돈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박 사장. 저는 채권자들이 찾아올 때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답니다. 남은 돈을 모아 작은 공사부터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실수를 줄이고 더 꼼꼼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몇 년 후 저는 다시 성공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40대 중반쯤 되니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자식들도 아들 둘 있고 제 곁에는 항상 힘이 되어주었던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몸을 무리하게 써 병을 얻었고 결국 40대 중반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보, 이제 당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요. 그래, 알겠소. 당신이 떠난 자리는 내가 채울 거요. 아이들을 잘 키우겠소. 아내의 죽음은 저에게 큰 상처였답니다. 한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두 아들 진수와 진우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남겨진 두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재산을 쌓았어요. 제가 겪었던 가난의 고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선택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에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업에 성공한 후 두 아들 진수와 진우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첫째 아들 진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며 젊은 나이에 사회의 주목을 받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첫째 아들이 꿈꾸던 성공은 단순히 빠르고 화려한 것을 원했어요. 젊었을 적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원했던 거죠. 그렇게 진수는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 노력했어요. 저처럼 직접 노동하며 밑바닥에서 시작할 생각은 애초에 없어 보였답니다. 대신 빠른 투자와 큰 수익을 기대하며 저에게 자금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에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은 정보기술이 대세라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께서 처음에 1억 원만 투자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수야,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네가 아이디어는 좋다만 준비는 충분히 했니? 그 큰 돈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 요즘 시대는 달라요. 빠르게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라고. 저 역시 젊었을 때는 무모한 도전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제가 겪어온 경험이 있기에 진수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 니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네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일단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아버지, 그건 너무 느려요. 이렇게 시간 끌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긴다고요. 진수는 결국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끈질기게 찾아와서 결국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답니다. 그러나 진수의 야망과는 다르게 첫 번째 사업은 실패로 끝났어요.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변화했고 우리 아들 진수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셈이죠. 아버지, 이번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진수야, 사업이란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게 아니다.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차근차근 배우며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 제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도 있고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운이 나빴던 것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운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몇 달 후 진수는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진수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며 확실한 투자 기회라 저에게 몇 번이나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투자처를 찾았어요. 서울 강남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사두면 몇 배로 뛸 거예요. 이번에는 2억만 투자해 주세요. 진수야, 너는 아직 이전의 빚도 다 갚지 못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차근차근 빚부터 갚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작은 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제는 크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못 믿는 건가요? 저는 진수의 말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욕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조심스레 행동하려는 거야. 네가 이렇게 계속 큰 돈을 요구하면 결국 실패했을 때 너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진다. 아버지,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신다면 차라리 모든 재산을 저와 진우에게 나눠주세요. 그럼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물려달라는 진수의 요구는 너무나 뻔뻔했기 때문이죠. 이게 다 네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단지 네가 투자할 자금으로만 보는 거냐? 아버지, 저는 이 돈을 더 크게 불리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처럼 평생 일하며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진수는 결국 제 허락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가진 신용을 이용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다시 실패했고 이제는 거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죠. 채권자들이 진수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진수는 처자식이 있으니 그때부터 불안에 떨며 저를 찾아왔어요. 진수야, 네가 대출을 받은 건 알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버지, 이번에는 저도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갚을 테니 당분간만 지원해 주세요. 너는 계속 실패하고도 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빚을 지우는 꼴이 된다. 아버지, 이러다 제 인생은 망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 진수를 돕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가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진수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도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진수에게 모든 지원을 끊기로 결심했답니다. 한편 둘째 아들 진우는 형과는 다른 성격이었어요. 우리 둘째 진우는 아버지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재산이 얼마나 힘들게 모아졌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딸 같은 아들이었죠. 진우는 형이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에 늘 분노와 실망을 느꼈답니다. 형, 아버지에게 그만 돈을 요구해. 아버지는 형이 그렇게 돈을 탐내라고 일생을 고생하신 게 아니야. 진우야, 너는 내 사정을 몰라. 나는 사업을 더 키워야 해. 이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지. 형은 지금 욕심에 눈이 멀었어. 형제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심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그때부터 자책하기 시작했죠. 나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내 욕심이었나? 진수는 왜 이리도 욕심이 많아졌을까? 저는 비록 진우가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할지언정 두 아들이 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에 시달리던 큰아들 진수는 대놓고 제 재산을 물려받고 싶어 안달이 났답니다. 어느덧 저도 70대 중반이 되니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잦은 어지럼증과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우리 큰 아들 진수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계획하고 있었죠. 제 건강 악화 상황을 이유로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진우야, 아버지 상태를 봐. 기억력도 자꾸 나빠지고 계시고 몸도 더 약해지고 있어.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형,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야. 아버지는 아직 혼자 생활하실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진우야,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아.
우리가 직접 모시기에는 너무 벅차잖아. 정말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데? 나는 형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진우야, 너도 잘 알잖아.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 요양원에 계시면 전문적인 의료진이 상시 돌봐줄 거야. 알겠어.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서운해하시면 그 책임은 형이 져야 해. 진수는 진우를 설득한 뒤 저 몰래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고급 요양시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가장 비싸고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 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 최고라며 이 시설을 선택했지만 사실 제 아들의 검은 속내를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저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는 계획일 것이라는 게 눈에 선하게 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저희 요양원은 최고급 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자랑합니다. 아버님께서 여기 계시면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혹시 방문 일정이나 외출에는 제약이 있나요? 네, 저희는 입주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외부 방문은 제한적입니다. 가족분들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가 적응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자주 오지는 않을게요. 요양원 직원과의 상담 이후 진수는 진우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대뜸 저를 보며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심하게 반발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너희가 날 보내려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도 마음이 편해질 거고요. 나는 아직도 내 몸 하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서두르냐? 나는 절대 요양원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아버지, 저도 형의 의견에는 반대해요.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진수는 제 의사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라며 강제로 저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늙은 노인네가 되니 젊은 아들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대로 끌려가다시피 했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요양원에 가서 저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물론 그곳에서의 시설은 좋았지만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아들들이 저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좀 하시겠어요? 산책? 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제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니까요. 아드님들이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이곳에 모셨잖아요. 가족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이라 그게 정말 걱정일까? 아니면 나를 여기 가둬두고 편하게 살려는 속셈일까?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는 젊었을 적 고생하며 자수성가한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을 때쯤 둘째 아들인 진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형이 여기에 모신다면서 최고라고 했는데. 진우야, 네 형이 정말 나를 위해 여기로 보낸 거라 생각하느냐? 이건 나를 여기에 묶어두고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하려는 거다.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버지, 제가 당장 여기에서 모시고 나갈게요. 진우는 저와의 몇 마디 대화를 한 뒤 곧바로 요양원 관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를 모시고 간다면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며 말다툼을 하더군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나간다니까요. 저희 형과 계약을 했다고 해도 저도 엄연히 저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마르셨는데 어떤 자식이 이걸 보고도 아버지를 그냥 여기에 두고 싶겠습니까? 진우 씨, 진정하세요. 여기는 형인 진수 씨가 모셔온 곳입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아버지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오늘 뵈니 더 이상 이곳에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형의 계획이었으니 제가 다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모든 것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렇게 나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만류에 결국 그날 진우는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저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왔답니다. 둘째 아들 덕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생기가 넘쳐오르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집 냄새, 내가 늘 쓰던 물건들. 집에 돌아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형으로부터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형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제가 매일 감시하고 확인해야겠어요. 진우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너희 형이 여기에서 그칠지 모르겠구나. 진수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진우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어요. 진우는 효자인 척 행세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속이 다 보일 정도로 내 재산을 탐내는 자식이었기에 진우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죠. 저는 가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바로 유언장에 형에게 90%의 재산이 돌아가고 진우에게는 10%의 재산이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을 보고도 저에게 계속 효자 노릇을 할지 궁금했답니다. 저는 가짜 유언장을 들고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장을 보여줬답니다. 진수는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었지만 진우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군요. 저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따를게요. 진우는 제 앞에서는 저렇게 말했지만 본심은 내뱉은 말과는 다르게 진수와 똑같은 마음이었답니다. 이 가짜 유언장 사건 이후로 저에게 일어난 일을 겪어보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형에게 모든 걸 줄 리가 없어. 형이 분명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아버지를 다시 요양원에 보내고 형을 제압해야만 해. 가짜 유언장 사건 이후 진우는 형 진수처럼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도 제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우는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지만 형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함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가짜 유언장 덕분에 진수는 더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문제였답니다. 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요양원에 다시 모셔가는 계획을 형보다 더 치밀하게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은 대놓고 아버지를 가둬서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유언장도 나왔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데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적 보호자가 돼서 어떻게든 형만큼 차지할 거야. 진우는 제가 요양원에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건강진단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더군요. 현재 제가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요즘 기억력 문제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서류도 잃어버리시고 간단한 약속도 잊으시곤 합니다.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면 법적으로 보호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아버지의 자산관리 권한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형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가 쉽진 않겠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겠어요. 진우는 그렇게 치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제 앞에서는 효자 행세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요양원에 계셨을 때보다 지금 더 불안정해 보이세요. 진우야, 내가 요양원에 가는 건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이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아버지, 형이 또 언제 와서 난동을 부릴지 몰라요.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제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형처럼 나의 재산이 탐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저는 형과 달라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이러는 겁니다. 만약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의사와 함께 진단을 받아보세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싶어요.
좋다. 네 말대로 해보자. 하지만 내가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너도 그때는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진우와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의사는 이미 우리 아들 진우의 부탁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건강검진 결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진단서 내용이 과장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곧장 진단서를 가지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답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 요양원 신세라니. 제가 다시 요양원에 보내진 것에 대해 진우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진수와 다르지 않은 진우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네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면서도 너 스스로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형이 했던 짓과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네가 원하는 건 결국 같은 것이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여기로 보낸 거잖아. 다시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두 아들 진수와 진우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진수와 진우는 한 번도 요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저는 제 재산만 노렸던 두 아들의 무관심과 냉대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씩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들에게 전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거절당하거나 매번 연결되지 않았어요. 나를 아버지가 아닌 돈으로만 봤다는 생각에 저 역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두 아들은 제 재산을 탐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더군요. 형! 아버지가 보여줬던 유언장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를 어떻게 꼬셨길래 이런 유언장이 나와? 진우야,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네. 아버지께서 너한테도 10%는 남겨주셨잖아. 10%? 형,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평생 우리 둘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적은 몫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받아야 하잖아.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진우야, 넌 아직도 순진하구나? 아버지께서 널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셨던 거지? 내가 사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넌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분명 이건 조작된 유언장일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대로는 못 넘어가. 진우는 제 거짓 유언장을 보고 화를 삭히지 못한 모양이더군요. 10% 지분을 용납할 수 없었던 진우는 그 길로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주셔서 봤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재산의 90%가 형에게, 나머지 10%만 저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명 형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바로잡고 형제끼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적 감정을 통해 유언장의 서명이 아버님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적 감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유언장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님이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최근 요양원에 입소하셨고 형님께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소를 강요하셨다면 그 시기에 유언장이 법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저는 이대로 형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 없어요. 물론입니다, 진우 씨.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형도 아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미 많은 준비를 해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이 형의 욕심으로 독차지될 수는 없어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필적 감정 전문가와 정신상태 진단 전문가를 섭외해서 유언장의 진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 분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면 형제답게 공평하게 나눠야죠. 진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버젓이 살고 있는 저를 뒤로 한 채 진우는 유 원장을 무효화하고 제 재산을 형제 간에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진우야,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유언장을 부정하겠다고 법정까지 끌고 오다니 참 한심하다. 형,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평생 공평하게 우리를 키우려고 노력하셨는데 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10%밖에 받지 못하는 건데?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가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너는 그냥 월급쟁이잖아? 네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끌 능력이 있을 것 같아? 형이 아버지를 어떻게 꼬셨길래 이런 유언장이 나오냐고. 내가 아버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형이 분명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진우야, 결국 내가 다 가져갈 거라고. 형,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건 너야, 진우. 내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넌 날 도와주지 않았잖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너도 책임이 있어. 내가 책임이 있다고? 내가 형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형이 욕심을 부리면서 아버지 돈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내가 아버지 돈을 노렸다니?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어차피 너도 지금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 아니야? 아니, 형! 난 공평함을 원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긴 유산을 제대로 나누고 싶은 거야. 형처럼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는 건 너야, 진우. 난 이미 변호사도 최고로 고용했고 증거도 충분해. 형,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 마음대로 독차지하게 두진 않을 거라고. 하루하루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과의 관계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저는 젊었을 적부터 평생을 함께 해온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가 초창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됐던 오랜 친구이자 법률적 조언자였죠. 김 변호사,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네. 뭐라고요?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아드님들께서 그렇게까지 갈라지셨나요? 아들들이 나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보였어. 내가 평생 애써서 이룬 사업도 내 재산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나의 의미 있는 유산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더군. 그렇다면 유산을 아드님들 대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이제 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아들들이 원하는 건 돈뿐인데 내가 그런 것만 남기고 갈 순 없지 않겠나? 그 결정을 쉽게 내려도 괜찮을까요? 아드님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기부하겠다고 하시기엔 아드님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난 아들들이 나의 뜻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내 재산을 놓고 싸우기 바쁜 것 같구려. 나를 요양원에 2번이나 넣은 걸 보면 더더욱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싶네. 더 이상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일군 재산, 내 생애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의미 없다고 여겨지니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네. 정말로 결심이 확고하시군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텐데요. 기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도 확실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드님들이 이 유언장을 두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내 재산을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적인 의료기관에 기부하고 싶어. 내가 살면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네. 내가 무엇을 이룬 것보다는 내가 나가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남겨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부처 목록을 작성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기부를 위한 정확한 분배와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줘, 김 변호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하게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게. 그리고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는 두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피곤해졌어.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저의 이런 결정을 모르고 있던 진수와 진우는 법적 소송에 몰두하고 있었죠. 유언장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각자 서로의 주장을 펼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두 아들은 누구도 제가 이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와 진우가 법정 다툼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둘은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분, 제가 지금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바쁜 와중에 무슨 소식이 있다고? 무슨 일이죠? 아버님께서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겠죠. 그동안 재산 싸움에 몰두해왔던 아들들이기에 제가 결정한 기부 결단은 두 아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뭐라고? 아버지가 재산을 기부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싸운 이유가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 때문이었는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야? 아마 앞으로도 제 자식들은 제가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든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겠죠.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아들들에 대한 복수나 분노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양원에서 살며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 재산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더군요. 사회나 기부처에 제 자산을 기여한다면 그것이 제가 젊었을 적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제 인생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제 평생의 삶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